안녕하세요. 용감한 한국사를 함께할 저는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5000년의 역사를 다뤄볼 건데요. 용인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감잡아보는 용감한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연표에 네모칸을 채우며 완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외우는 건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연표를 완성하신 이후에 관련된 중요 사건들을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역사의 풍덩 빠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구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자꾸자꾸 이동하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동굴에서는 불을 이용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은 씨앗을 발견하고서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신석기인들은 논농사보다 물이 조금 덜 필요한 밭농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강가 근처에 바닥이 움푹 파여있는 움집을 짓고 생활한 신석기인들의 흔적은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용인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농서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가 제때제때 내리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이 담긴 빗살 무늬 독입니다. 이후에는요,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고요. 이때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1000년경, 바로 논농사를 시작했을 때이죠. 도래 시대를 이은 청동기 시대에는 무기도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용인 초부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창적인 모양의 세로로 쭉 뻗어있는 세형 동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게 더 좋은 땅을 갖도록 노력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돌무덤인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의 덮개로 쓰인 돌은 1톤에서 200톤이 넘는 돌이었거든요. 1톤이 넘는 돌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했는데요. 무덤의 주인공은 일반 사람이 아닌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 중에 40%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중 용인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집에 있는 식탁처럼 생긴 탁자 모양의 탁자식 고인돌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보다 다리가 조금 더 짧고 뭉퉁한 바둑판식 고인돌, 받침돌이 없이 덮개만 올려져 있는 개석식 고인돌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용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역거세가 건국한 신라,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 온조가 건국한 백제순입니다. 그 사이에는 금관가야도 있었죠.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강을 갖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물길은 물론 농사가 잘 되는 땅,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 이 모두를 갖췄으니 말이죠. 세 나라 중에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건국한 백제는 371년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고구려까지 공격하는데요. 고구려의 평양성 근처까지 공격에 성공한 근초고왕이 바로 백제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고구려가 아니죠. 396년 광개토대왕은 백제의 도읍을 지키던 관미성을 공격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더 나아가서 백제의 수도를 빼앗고요. 백제의 왕이었던 괴로왕을 죽이고 한강까지 차지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너무 괴로웠을 괴로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백제의 문주왕은요.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겨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비유왕으로 이어졌는데요. 신라의 눌지왕과 손을 잡고 낮에 동맹을 맺어서 장수왕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두 나라의 동맹은 이어져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으로 가서는 한강을 되찾는데 다시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둘이 합쳐서 한강을 차지했으니 이 한강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요? 두 나라는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합니다. 동맹을 맺었던 이 두 나라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적이 되는데요. 이때 진흥왕이 승리를 하고 한강을 다시 모두 신라가 차지하게 되죠. 고구려하고 그리고 백제하고 모두 싸워보니 자신감이 더 붙었어요. 이러다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죠. 바로 화랑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15살에서 18살 진골 귀족인 청소년 남자로 구성된 화랑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속 5계와 같은 5가지 규칙인 충성심, 애국심, 협동심, 효도, 용기, 정의를 실천하는 게 함으로써 신라의 힘을 키우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졌던 거죠. 화랑의 자격에서 이야기했듯이 신분에 의해서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왕족이면 성골, 한 분은 왕족, 한 분은 귀족이면 진골, 귀족과 평민 등으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는 독특한 제도인 바로 골품제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에 의해서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삼국 중에 영토가 가장 넓고 강했던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영계소문이 있었어요. 그는 고구려를 장악하고 있었죠. 고구려는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등장을 했던 시기였어요. 이때 고구려의 영유왕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새로 중국을 장악했던 당나라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지만 영계소문은 오히려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영유왕을 가만두지 않고 영계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본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이 죽은 이후에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죠. 이러한 틈을 타서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제동맹에서 보았듯이 신라와 당나라 역시도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두 손은 멀어지고 이제 적이 되어 7년간 전쟁을 하게 되죠. 이 7년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신라는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고구려의 모든 땅을 갖지는 못했지만요. 세 나라를 하나로 합쳤다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고구려의 후예였던 대조영은 698년 발해를 건국해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 이렇게 남북국 시대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백제인과 고구려인은 하루아침에 신라를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 나라가 모두 믿었던 불교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통일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안정되고 점점 성장해 갔어요. 다른 나라와 무역도 활발해졌고 그 과정에서는 해적에게 붙잡혀가는 일들도 생겨났죠. 이를 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바다를 다니면서 해적들을 모두 소탕했어요.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당나라, 신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삼국이 모두 불교를 믿었다는 공통점 외에 바로 한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강 유역과 가까운 용인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모든 흔적이 발견된답니다. 특히 백제 시대에 용인은 묘로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용인시 박물관하고 가까운 할미산성이 바로 백제의 흔적이에요. 이제 고려시대로 떠나볼까요?
고려가 건국되기 전 통일신라 말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흉년과 전염병이 돌았고 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어졌고요. 농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이때 신라의 군인이었던 견훤은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 백제를 건국하고요. 궁예는 후 고구려를 건국해서 후 삼국시대를 열었습니다. 왕건은 이들을 모두 합쳐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비로소 한반도는 이렇게 통일을 이룬 거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으니 강한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어졌겠죠. 광종 때는 노비양건법으로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노비는 귀족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죠. 하지만 양인들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국고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나라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귀족의 재산은 줄어들어서 왕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힘을 쫙 빼는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답니다. 문종 때는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를 완성했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땅을 주었는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받은 땅을 다시 나라에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계속 되물려 주었답니다. 하지만 이 전시과를 통해서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이걸 다시 나라에 반납을 해야 됐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 것이에요. 이후에 고려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려에는 문신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졌고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낮았어요. 국왕과 문신들이 노는 것을 즐기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때 경비를 서는 등의 일을 해야 했으며 차별을 받아야 했죠. 이에 무신들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임금인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을 세워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신 위주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무신들은 와우, 정치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했어요. 횡포가 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무신의 노비였던 만적이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자유를 얻고자 했어요. 많은 노비들이 동참을 했죠. 하지만 이 계획이 무신들에게 밀고 한 배신자, 노비 순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은 산채로 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던 노비와 농민과는 다르게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귀족 문화 중심의 고려는요. 중국에서 청자를 제작하는 기술도 배워왔어요. 특히 빛이 아름다운 청자 중에서는 무늬를 새기고 그 자리에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무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한 상감, 청자 등이 만들어졌죠. 고려시대 용인은 용인현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런 용인에서는 청자는 물론 조선시대보다 더 앞서서 백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세계를 차지하려는 몽골이 세력을 더 키워서 고려까지도 침략해 왔어요. 이때 임금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피신했죠. 문인과 무신들 역시 빠르게 피신했어요. 하지만 용인의 처인성에서는요. 승려 김윤우와 그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몽골과 맞섰습니다. 바로 승리로 거뒀죠. 이후로도 침략은 계속되었고 30년간 고려의 백성들은 몽골에 저항해야 했어요. 긴 전쟁을 끝내고는 정치적으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나라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겠어 라며 공민왕은 이에 맞서기도 했었고요. 원나라에서 붓대에 목화씨를 숨겨 들어온 문익점 덕분에 우리나라의 의생활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는 고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명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되자 천령 북쪽의 고려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해와요. 고려의 최영자군은 우리 땅인데 이걸 왜 돌려줘 하며 거절을 하게 되죠. 당시 명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지방은 원래 고려 땅이었으니까 오히려 이걸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성계에게 요동을 되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군인이었던 이성계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여름이었고 농사일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어요. 장마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요동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염병도 걱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위화도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되죠. 무리한 전쟁보다는 안정적인 나라를 위해서 이성계는 다시 돌아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고요. 그가 남긴 글을 모은 포온집이라고 하는 책도 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만큼 새로운 제도들도 생겨났겠죠.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해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호패라는 신분증을 발급해 줬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게 해서 나라의 살림과 국토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았죠. 이어서 세종대왕은 우리의 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송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어줄 법을 모은 책,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책이 마련되고 안정화되었지만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싸움은 계속 일어났어요. 특히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살인파, 훈구파의 대립은 누가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은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한 게 훈구파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들을 벌주면서 나란 일은 멀리하고 매일 놀이판을 즐겼어요. 심지어 포악하기까지 했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훈구파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중종은 훈구파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훈구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훈구파를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나무라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조광조가 있었는데요. 이 조광조는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런 조광조는 중종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혁의 꿈을 꿀수록 중종과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왕위를 물려받은 정통성이 없는 중종으로서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왕도 바꾸자라는 의도로 들었던 거죠. 이러한 오해 때문에 결국 조광조와 살인파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인종과 명종을 이은 선조 때는 임진왜란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정하고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떠났어요. 광해군은 오히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대와 식량을 모아서 이 왜군들을 막아내고 큰 공을 세웠죠. 백성들은 광해군을 무척 지지했답니다. 왕위에 오른 뒤 국방을 강화하고 대동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죠. 이전까지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콕 정해놓고 해당 특산물을 내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용인지역 사람들은 모두 오이로 세금을 내세요 했다라면 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오이를 어떻게든 구해서 이것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값은 점점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르게 되었을 거고요. 비싸게 오이를 사서 세금을 내야 했던 셈이죠.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식이었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쌀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에요. 이런 정책을 마련한 광해군은 왕위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위협하는 형과 동생을 죽이게 되죠. 이것을 문제 삼아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요. 이때 중국의 상황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명나라와 새로운 세력인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중종은 명나라하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후금을 멀리 했었죠. 후금은 이후에 힘이 더 강해지고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나라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와우! 청나라를 거부했었던 중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나라는 자신과 사이가 좋았던 광해군을 대신해서 복수를 한다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신하가 되기로 약속한 청나라 태종에게 인조는 항복의 뜻으로 3번의 절을 하고 9번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소리까지 내야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영조 때는 편가르지 않고 서로의 정치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고루 관직에 두게 했어요. 이게 바로 탕평정치입니다. 손자인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국립도서관이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두었어요. 이 두 임금님을 섬긴 채제공은 용인에 잠들어 계신답니다. 이 당시 서양의 과학기술과 평등사상인 서학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중 종교로 받아들였던 이승우는 중국까지 가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학에 반대하고 평등사상과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동학이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시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평등을 외쳤던 이들의 종교를 허락할 수가 없었죠. 이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게 되었고요. 이때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신부님도 죽이게 되었어요. 이를 이유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인 책임을 묻고 통상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조선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더욱더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외국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어요. 5년 뒤에는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조선은 이렇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전쟁으로 맞서게 되었어요. 반면 일본은 서양과 교류를 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흡수했었죠. 일본 역시도 조선을 압박하면서 빨리 문을 여시오 라고 했었어요. 1875년 윤요라는 함대를 보내서 말이죠. 조선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으로 맞섰는데 이걸 맞섰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협상을 요구해 왔어요.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이때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에요. 부산, 인천, 그리고 원산의 문을 열어서 일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의 화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조선에서 죄를 짓는 일본인이 있다면 조선에서 벌할 수 없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웠던 것이에요. 외교의 문이 열리면서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조선은 이제 신식 군대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군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신식 군대와 굉장한 차별을 받게 되는데요. 모래가 섞인 쌀을 임금으로 받게 되면서부터 더 그 차별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궁궐까지 침략하게 되는 이모군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과 그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대가로 청은 조선을 간섭하게 되죠. 이후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개혁을 추진했던 이들은 근대적인 자주독립 국가를 위한 정부가 필요하다라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청은 갑신정변을 군사적으로 누르게 했고 급진 개화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일본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막상 청군이 진입을 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급진 개화파를 나몰라라 했어요. 그렇게 등을 돌려 결국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청이 군대를 조선에 보낼 경우엔 일본도 보내겠다라는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나라 땅에서 두 나라가? 이게 바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후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동학농민운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요청을 하게 되고 청나라는 군대를 조선에 보내게 돼요.
그러자 앞서 이야기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군대를 조선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죠. 이때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었는데요. 과거 제도와 신분 제도가 그렇게 함으로써 없어지게는 되었어요. 일본은 사사건건 일본과 맞서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끌어들였던 명성황후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던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경 일본은 자객들을 경복궁으로 들이닥치게 만들었어요. 조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비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비밀리에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나라의 임금님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1년 가까이 피신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종이 궁궐로 돌아오라는 요구가 강해지자 결국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경복궁이 아닌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로서 자주독립국가를 꿈꾸며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한 일본의 편에 선 조선인들이 꽤 많았어요. 나라를 팔아먹기에 이릅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건네주고 1910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으로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는 없어지고 일본이 통치를 하게 되었죠.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찾기 위한 평화 시위를 일으켰어요. 바로 3.1 만세운동이죠. 만세운동 하면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 부모님들 역시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유관순 열사마저 그렇게 될까봐 주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끌려갈 때 어르신들은 보고 아이고 우리 관순이 끌려가네. 자, 여러분들은 이 해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구를 알파벳과 숫자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아이구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1919년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유관순 열사와 같이 온몸으로 저항한 분들을 열사라고 하고요, 총과 칼로 저항했던 분들을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서 홍코우에서 의거하셨던 윤봉길 선생님은 바로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용인에서 독립운동가를 하신 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민영환, 이한우, 이분들은 돌아가신 해가 똑같아요. 바로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해, 바로 1905년이었습니다. 이 두 분들은요, 몸을 바쳐서 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열사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5천년의 역사를 모두 다 담아낼 순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을 잡아보는 날이었으니까요.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 더 흥미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다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철저히 하시고요. 코로나 위기도 함께 잘 극복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용인시 박물관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